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이제 물가 상승, 뭐 고용 감소로 오히려 이어져서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이에 대한 소장님의 의견을 조금 말씀을 해주시자면. 미국은 1930년대에 대공황이라는 처참한 그 상황에 시달렸었거든요. 그걸 경험한 미국은 당시에 일어났던 일들을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경제 전문가들은 특히 당시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이 세계 대공황을 심화시키고 더 장기화시켰다고 일반적으로 분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실제로 그 1931년이던가요? 당시 후보 대통령이 홀리 스무트 관세법을 제정을 해요. 그리고 수입 관세를 대폭 인상하고, 그리고 결국은 그게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이 상호 보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세계 교역량이 3분의 1 수준으로 축소되면서 세계 경제 전반이 그 대공황 늪에 빠져들어서 아주 그때 경기 후퇴가 심했고, 실업률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27.9%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20% 밑으로 못 떨어지고 결국은 대공황이 10년간 이어지거든요. 당시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그거는 이제 대공황 당시에 여러 필름이나 사진들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긴 줄로 늘어서서 구호 음식 받아 먹기 위해 서 있는 그 사람들, 그리고 그 쓰레기차가 쓰레기장에 이제 그 쓰레기를 하차할 때 썩은 음식이라도 찾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뛰어다니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길거리마다 그 집을 이루는 사람들이 이제 텐트에서 노숙하는 그런 그 사진들, 이런 것 그 한번 뒤져보면 엄청 많거든요. 그런 처참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보호무역주의 정책이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일을 일으킬 거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트럼프가 뭔가 지금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지금 세계 경제의 앞날을 위해서는 좀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당선되면은 메타의 인스타그램이죠. 저커버그는 감옥 갈 거야. 그리고 구글 너네도 봐라. 유튜브하고 구글 검색에서 내 콘텐츠가 잘 검색이 안 돼. 가만히 안 있을 거야. 분명히 조치를 취할 거야. 해서 빅테크에 대단히 경고를 했고, 빅테크 CEO들이 당선되기 직전부터 계속 전화하고 당선돼서도 축하 메시지 막 공개적으로 막 날리고 러브샷 날리고 뭐 이렇게 했죠. 그래서 지금 첫 번째로 이제 위험한 대상이 이제 구글하고 메타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애플 같은 경우는 관세 정책을 저렇게 해버리면 치명적입니다. 근데 2016년에 한번 예외 조항을 받은 기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애플 또한 이번에는 예외해 주겠지. 애플은 이런 기대를 갖고 있지만, 관세를 해서 만약에 아이폰을 미국에서 파는데 이거 다 중국에서 생산된 거니까 관세 60%를 매겨버리면 애플 망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있는 것이 아마존이죠. 아마존에서 판매되는 미국의 제품의 60%가 중국 수입품이에요. 그것 때문에 사실 미국 물가가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거죠. 저가로 다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 다 올려버리면 여러분 누가 더 치명적인 손해를 입을까? 아마존도 손해 입지만 아마존에서 물건 비싸게 하면은 가처분 소득이 낮은 가정일수록 충격이 더 큽니다. 그런데 가처분 소득이 낮은 쪽이 트럼프에 대한 강력한 지지이거든요. 예외 조항이라는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낼지는 잘 모르겠지만, 트럼프가 전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트럼프가 얘기했잖아요. 관세라는 것이 뭐 사전에 있는 단어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다. 가장 사랑스러운 단어고 가장 귀여운 단어다. 그래서 관세를 통해서 자기는 국가를 발전시키겠다. 이런 지금 정책을 쓸 거기 때문에 빅테크들도 분명하게 여기에서 손해를 입을 수 있고 마이너스를 입을 수도 있는 것은 이 좀 정책이 전개되는 상황을 봐서 최종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트럼프는 여러분 효과적 가속화주의자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의 발전을 가속화시켜서 인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 그 사이에 규제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빨리 달려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규제에 반대를 합니다만, 또 일론 머스크는 또 AI 규제에는 또 일부 또 동의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번에 캘리포니아에서 AI 규제법을 통과할 때 또 찬성 의사를 밝히는 등 좀 애매한 모습을 띠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는 규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신산업에 맞는 규제가 새롭게 세팅돼야 된다. 새로운 프레임워크로 맞춰져야 된다는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에 대한 대혁신, 대조정을 머스크는 요구를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부통령인 제이디 벤스가 있죠. 제이디 벤스는 이제 피터 틸이라는 친구의 아들이라고 할 정도로
피터 틸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 피터 틸이 흔히 말하는 페이팔 마피아라고 볼 수가 있고요. 페이팔 마피아는 일론 머스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앤드레스 호로비츠라고 하는 미국의 가장 대단히 강력한 벤처 캐피탈이 있거든요. 이 벤처 캐피탈의 이해가 요즘 어떻게 되냐면 엄청나게 스타트업에 투자를 했어요. 근데 자기네들 볼 때는 이 빅테크들이 다 가로막아가지고 이 스타트업이 성장을 잘 안 해줘요. 벤처 캐피탈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스타트업에 수만 개에다 투자를 했는데 엄청난 돈을 한국하고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돈을 투자를 했는데 이거를 돈을 회수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 돈 벌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려면 빅테크를 규제를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이걸 갖다가 리들테크라는 단어를 써요. 그들이 이 리들테크가 빅테크가 되게 하는 길을 열어주든지 또는 규제를 완화해서 빅테크가 지금 M&A를 못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M&A를 하면 빅테크가 더 커지니까 규정을 완화시켜주면 이 리들테크 업체들, 스타트업들을 인수해 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되잖아요. 그렇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조정하느냐. 즉 이것을 대변하는 건 제이디 벤스입니다. 제이디 벤스는 심지어는 바이든 정부에서 가장 유일하게 일을 잘했던 사람을 한 명 꼽으라면 우리 슈그라는 공정거래위원장에 있던 리나 칸을 얘기하거든요. 리나 칸이 빅테크 규제에 그냥 선봉에 서 있었던 사람을 그 사람 제일 잘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제이디 벤스는 실리콘밸리 출신이지만 빅테크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왜 가지고 있냐라고 그 근원을 따져가서 보면은 이 VC들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즉 이들이 맡고 있어서 이 스타트업들의 이익 실현이 안 되고 있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조정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이 세계의 균형,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관세 정책으로 국가 발전을 이루겠다는 이 가장 핵심적인 경제 공약이 애플이라든지 테슬라라든지 아마존하고 충돌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거고요. 그리고 자신의 목소리를 막았던 메타와 구글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의 저는 양보 정도를 좀 받아낼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이 부분이 한 축이 있는 거고 하나가 일론 머스크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여기에서의 기술 정책이나 산업 정책이 어떻게 형성될 것인가. 또 제이디 벤스가 부통령이지만 부통령은 미국에서는 어떤 행정력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트럼프가 귀담아 들을지도 사실 알 수 없어요. 개런티가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제이디 벤스보다는 부통령보다는 일론 머스크가 영향력이 더 크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벤스도 이제 차세대 인물이고 다음 대통령 후보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 삼각관계가 어떠한 긴장 관계와 갈등과 화합을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거에 따라서 명함은 갈릴 것이라고 보고 지금 나오는 것들은 다 그냥 추측성 뭐 이러한 명함에 대한 이야기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트럼프는 제 생각에는 좀 더 강할 것 같은데 아마도 그 레가시 쪽에 대한 것들은 지금 현재는 그거는 풀어줬잖아요. 근데 그 부분도 제재를 가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추측이고요. 이 트럼프는 또 그 보조금 주는 것도 이제 뭐 왜 주느냐 뭐 이제 그런 얘기를 꺼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미 다 주기로 약속되어 있는 거를 뭐 확 바꿀 수는 없어도 그 부분을 뭔가 손을 대려고 할 것이다라는 거가 이제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을 이제 제재를 가하는 거에 있어서는 중국에 우리가 경쟁자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또 좋은 점이 있긴 있죠. 예, 그 부분은 우리가 이제 잘 활용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그렇지만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주의해야 될 거는 미국도 사실 어찌 보면은 여기저기 봐줄 때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기네에 가장 유리하도록 그렇게 모든 정책을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그리고 아메리칸 퍼스트라고 하는 그 방향은 바뀌지 않을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한국에 대해서도 조금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미국이 무너질 거고 이때부터 반드시 현금을 늘려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셨다고 하는데 관련 좀 설명 좀. 뭐 미국이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 뭐 미국이 망한다 뭐 이런 뜻이 아니라 사실 경제라는 건 사이클이거든요. 계속 상승, 계속 좋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난 60년간을 미국의 어떤 경기 침체 역사를 보면 대체로 경기 침체는 10년에 한 번 정도 왔거든요. 그런데 이 경기 침체 위기라고 하는 것이 언제 오느냐? 미국이 급격하게 금리를 올리고 난 다음에 3년 이내에 항상 왔어요.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는 거는 점진적으로 올리면 괜찮은데 항상 갑자기 급격하게 올리는 그게 이제 지난 60년간 한 5번 정도 있었고요. 이번까지 얘기하면 6번 정도 있는 건데 이렇게 금리를 올리게 되면 미국은
달러 가치가 급격하게 상승하기 때문에 미국은 좋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자기 화폐 가치가 높아지면 외국에서 물건을 사올 때 수입 물가가 안정되고 같은 돈으로도 훨씬 더 많은 소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경제가 당장은 좋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이번에도 금리를 올리고 난 이후에 조금 요 최근 몇 년 미국 경제가 좋은 이유는 미국만 유독 좋은 이유는 미국 달러를 갖고 있는 미국 사람들이 훨씬 구매력이 증가가 되니까 경제는 당장은 좋아 보이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미국이 금리를 세게 올리고 나면 미국은 좋은데 미국 외에 다른 나라는 매우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신흥국가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렇고 그러니까 결국 미국도 세계 경제에 있어서 혼자 생존할 수 있는 나라는 아닌데 미국 외의 다른 나라들이 경제가 굉장히 파탄이 나게 되면 그게 시차를 두고 몇 년 후에 부메랑이 돼서 미국 경제에 타격을 줬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2025년도에도 시장이 작년에 기대했던 것만큼의 금리 인하가 없다라는 게 확인이 되면 자산 시장도 약간의 조정이 있을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경기 침체라는 것 자체가 항상 우리는 전분기나 전년도 대비 뭐 물가 상승률이나 경제 성장률이나 이런 걸 보는 거기 때문에 항상 계속해서 좋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뭐 미국이 무너진다, 망한다 이런 이야기는 조금 과장된 부분이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의 경제 성장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유지하기는 좀 어려울 가능성이 있고 경기 침체의 위험이 분명히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이제는 목전에 온 것 같아요. 저만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는 2년 전부터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 뭐 워런 버핏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걸로 봐서 아, 이게 목전에 닥쳤다. 그렇게 보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주요 선진국들의 주가 지수가 천장을 뚫었다. 거품이 지나치게 거대해졌다. 기업의 경영수지에 입각한 주가지수 상승이 아니라 유동성 추가 공급에 의한 상승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도 풍부하게 공급했지만 주식시장 관여자들이 자꾸만 테마를 하나씩 이렇게 끌어올려요. 이를테면 코로나 사태 직후에 경제 활동이 봉쇄되고 그래서 주가가 처참하게 이제 떨어졌을 텐데 그때 그 가상화폐 열풍이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유동성을 풍부하게 해서 미국의 다우지수, S&P 지수 이런 것들을 사상 최고 기록을 갱신하게 만들어요. 이제 그 열풍이 꺼질만 하니까 2022년도에는 배터리 산업, 또 전기자동차 산업이 또 각광을 받아요. 그 열풍이 또 꺼질만 하니까 2023년도 하반기부터는 AI 열풍이 불었어요. AI 중요하죠. 근데 AI 열풍이 이제 거품이라는 얘기가 슬슬 나와요. 실제로도 AI 거품은 지나치게 커져 있어요. AI 반도체를 생산해서 판매하는 엔비디아 등은 엄청난 수익을 남기고 있어요. 근데 그 AI 반도체라는 게 하나에 수천만 원이잖아요. 이게 수백 개는 연결해야 AI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어요. 그걸 가져다가 사업을 하는 쪽에서 이익을 남길 수 있겠나봐요. 또 전력 소모량도 엄청 많잖아요. AI 이 알고리즘을 돌릴 수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 지금 종합운동장 크기의 그런 그 시설에 그 컴퓨터를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그 전력 소비량이 아마 우리 서울시 전력 소비량하고 맞먹을걸요. 그런 높은 비용을 들여서 과연 수익성 있는 사업을 끌어갈 수 있을지 저는 의문이에요. 그래서 AI 지금 현재의 열풍은 거품이 심하게 부풀어 있다. 그렇다면 현재 주식시장 호황을 이끌어갈 새로운 테마가 나와야 되는데 저는 그 테마가 눈에 안 보여요. 요새 뭐 가상화폐 갖고 다시 바람을 일으키려고 그러는데 그건 한번 이미 약효가 떨어졌잖아요. 한번 쓰여서. 그래서 조만간 그것도 잠잠해질 거고 그렇게 되면 주식시장이 이 거품이 꺼질 수도 있다. 여기에다 지금 미국의 주식시장 호조는 미국 내에서 축적된 금융 자본에 의한 유동성 공급이 아니에요. 미국이 고금리 강달 정책을 펼치니까 다른 나라의 국내 저축들이 미국으로 끌려왔거든요. 그리고 다른 나라에 투자되었던 국내 저축보다 수십 배나 더 큰 금융 자본들이 미국에 투자하면 환차익을 누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으로 이제 이끌려 간 거예요. 그래서 미국 내 유동성은 풍부해졌고
그 풍부해진 유동성이 경제 활동을 활성화시켜서 성장률을 높인 것은 물론이고 이제 주식시장에도 유동성을 공급해서 지금 사상 최고 기록을 갱신하고 있어요. 근데 그 자금이 지금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의 미국 주가 지수는 멀리 못 간다. 언젠가는 곧 꺼진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그동안 2022년 이래로 사실은 그 금융위기는 물밑에서지만 진행했었는데 그게 물 위로 올라올 때마다 미국이 적절한 정책을 타임리에 그걸 펼쳐서 이 금융위기를 물속으로 다시 끌어놓고 그려왔어요. 근데 이건 전형적인 대증요법이거든요. 대증요법이 남발되면 급성질환이 만성질환으로 가요. 급성질환은 금융이고 만성질환은 스태그플레이션인데 이 스태그플레이션은 기본적으로 10년을 가요. 1960년대 말부터 시작된 스태그플레이션이 1981년도에 마무리가 돼요. 근데 1981년도 미국의 기준금리가 21.5%까지 끌어올려져요. 생각을 해봐요. 지금 5%대 4% 후반대도 지금 고금리라고 난리치는데 기준금리가 21.5%까지 올라가 봐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지금 세계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의 늪에 빠지지 않게 해서는 금융위기가 하루라도 빨리 터져서 경제 전반에 구조조정이 일어나대요. 구조조정이 일어나게 되면 공급자 시장이 형성되면서 경제는 살아나게 되는데 그게 한 1년 정도 걸려요. 1년 한 2개월에서 한 1년 6개월 정도 이렇게 걸리게 되는데 그동안의 경제적인 고통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그걸 견뎌내기 어려우니까 자꾸만 금융위기가 안 터지게 하는데 미국은 그런 경험을 수도 없이 겪었잖아요. 그래서 미국 연준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안 터지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조만간 터질 것 같아요. 뭔가 중대한 사태는 관심을 가지면 그쪽에서는 안 터져요. 적절히 대응을 할 수가 있게 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관심이 소홀해진 분야에서는 이게 터지는 수가 있어요. 연준이 지금 외면하고 있는 일시적이지만 외면하고 있는 분야가 있는데 그게 상업용 부동산이에요. 미국 동부 해안과 서부 해안 주요 도시는 미국 경제 중심지잖아요. 여기에 지금 상업용 부동산들이 심하게는 90%까지 떨어져서 거래가 되고 있어요. 60% 떨어져서 거래되는 건 수없이 많아요. 그러면 거기에 투자했던 개인, 기업, 금융기관들이 온전하겠냐고요.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의 붕괴로부터 금융위기가 터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 일본, EU 주요국에서 금융위기가 안 터지더라도 미국에서 먼저 터지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지금 아주 위험한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저는 아마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아마 여의도에서 거의 유일무이하게 지속적으로 저는 이럴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도 미국의 경기 침체는 없다라는 방송까지 했었으니까 요 지표가 나오기 전이었었던 거죠.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저는 그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되게 이게 특수한 상황이에요. 글로벌 경제 역사상 이런 사례가 되게 찾기 힘든 게 근본적으로 사실 최근에 지난해하고 오랫동안 있었던 매크로 지표의 가장 중요한 건 물가였거든요. 너무나도 높은 물가였고 그리고 글로벌적으로도 볼 때도 이 물가를 잡는 과정은 물가만 내려오는 게 아니라 경기도 같이 끌고 내려와야 물가가 잡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아직도 많은 분들이 무슨 소리야. 결국 물가가 재발하자고 하기 위해서는 경기를 더 끌어내려야 되고 그래서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시는 거죠. 그게 예전 경험이에요. 저는 그 경험에 대한 얘기가 설득력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다르게 봤던 건 뭐냐면 만약에 그렇게 해서 경기가 끌어내려지면 뭐가 돼야 되냐면 사람들이 정말 많은 길거리로 나앉아야 된다는 얘기죠. 실업이 발생을 하고 그 실업이 된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는 분들이 돈을 쓸 수가 없고 아예 쓸 수가 없고 그게 우리가 하는 경기 침체인데요. 지금 여전히 미국도 한국도 사람이 부족해요. 이게 왜냐면 인구 구조적으로 그렇게 변해갖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 건데 이게 구조적이라고 본다라면 미국 경제가 지금 힘든 건 맞는데 사람을 자르는 건 쉽지 않은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힘듦이 다른 게 이게 경기 침체와 지금의 미국 경기가 다른 게 뭐냐면 경기 침체 땐 내가 아예 직장이 없어서 돈을 못 쓰는 거예요. 내가 돈을 못 쓰니까 수요가 부족해지면서 기업들은 그 수요가 없으니까 기존에 했던 재고 때문에 결국 사람을 또 자르는 게 경기 침체인데 지금은 왜 힘든 거냐면 내가 월급이 없는 게 아니고 직장도 있는데 물건값이 너무 비싼 거예요. 물가가 비싸서. 맥도날드는
몇 년 동안에 가격이 따블이 뛰었어요. 그러면 나는 직장이 있지만 물가가 2배 올랐으면 생활이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너무 힘든 거죠. 배춧값 하나 지난번 5,000원 지금 10,000원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힘든 거예요. 그 힘듦이거든요. 요게 좀 달라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시간을 두고 사람들이 소비 형태가 변화가 와요. 그죠? 내가 비쌌으니까 싼 걸로.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 화장품 좋아진 게 우리나라 화장품 잘 만드는 것도 있지만 에스테로드 사는 것보다는 중저가로 내려오는 이런 형태들. 그래서 뭔가 미국도 이런 어떤 서민들을 위해서 세트 메뉴나 이런 것도 이제 중저가로 내리고 있는 여러 가지 형태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구체적으로 미국이나 이런 국가들이 현재 직장이 없는 게 아니라 내 돈으로 물건을 사려는 어떤 돈이 부족한 거다 보니 거기에 맞춰서 소비 형태가 변해가는 과정. 이걸 사람들이 제가 볼 땐 경기 침체라고 잘못 인식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월급은 계속 올랐는데 월급 오른 거에 비해서 상품의 가격은 별로 오른 적이 없어요. 일단 IT는 항상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두 번째는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나 아니면 베트남이나 이런 국가들로 계속 물건을 만드는데 저가로 만들 수 있는 대로 공장을 옮기면서 계속 물건의 가격들이 안정이 됐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게 글로벌의 무역 분쟁, 미중 간의 갈등 이런 것들 이게 지금 무너지기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전보다는 조금 더 비싸게 물건을 구매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왔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가 더 있다라면 지금 더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게 소비 성향 때문에 그래요. 코로나 때는 미국이든 한국이든 약간 제가 볼 때 우리의 소비 성향이 좀 과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골프를 모든 사람이 다 치는 게 과연 정상이었을까? 모든 사람들이 제 주변에 직장 여부를 그러니까 무슨 연봉 이런 걸 막 나오고 전부 다 오마카세를 가는 게 과연 맞는 거였을까? 아 진짜로요? 이런 건 저는 인스타 같은 것도 영향이 있다라고 봐요. 그죠? 사람의 허영만 부딪히고 결국은 빈 껍데기만 남는 이런 모습들이었는데 그런 어떤 비현실적인 부분들이 전 현실적으로 오는 과정인데 문제는 항상 사람은 소비가 위로 상향되기 마련인데 처음으로 다운그레이드 되다 보니 그 과정이 쉬운 과정이 아닐 거라는 거죠. 근데 이게 침체라고 생각하는 건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일본이 이제 트럼프 마음을 잡기 위해서 뭐 손정희 소프트뱅크 그룹 회장이 1,000억 달러 규모의 이제 투자를 미국에 투자하겠다 이런 약속도 하고 뭐 이랬다고 하는데 트럼프 2기에 일본 경제에 어떤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하고 계실까요? 지금 일본은 성장률이 마이너스 0%대하고 플러스 0% 초반 성장률 왔다 갔다 해요. 경기 침체가 여전히 심각한 상황인데 근데 일본 주시장은 호조를 보이고 있어요. 니케이 지수가 지금도 38,000, 9,000을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일본의 엔캐리 자금 때문에 그래요. 엔캐리 자금이라는 게 일본에서 낮은 이자율로 대출을 받아서 미국 등에 투자를 하면 그 이자 차익만큼 그 이익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미국 주가 지수가 많이 올랐으니까 또 주가 차익도 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엔캐리 자금이 혹자는 뭐 10조 달러다 그런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수조 달러가 이제 그 미국으로 흘러간 것 같아요. 근데 엔캐리 자금을 미국으로 가져간 국제 금융 자본은 엔화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손을 입어요. 이게 회증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제 금융 자본들이 일본 주식시장에 투자하면서 해칭을 해놨어요. 환율이 떨어지면 일본 주식시장에 투자한 돈은 환차 이익을 노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미국에 투자한 자금의 환차손을 상쇄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환율이 떨어지게 되면 결국은 엔캐리 자금 청산이 이루어져요. 청산이 이루어지면 일본에 투자했던 국제 금융 자본들은 한순간에 사라져요. 이 경우에는 일본 주식시장이 폭락을 해요. 폭락 수준이 아니라 붕괴가 돼요. 그러니까 일본 경제는 아주 심각해질 것이에요. 저는 그걸 지금 걱정을 하고 있어요. 일본에서 금리가 먼저 터질 수도 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그 이유 때문이에요. 우리나라도 그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트럼프의 큰 그림, 앞서 계속 강조했습니다만 그 마가의 그 큰 그림을 완성하는 활용 정점을 딱 찍는 그 점은 대만을 내주는 거예요. 대만을 왜 내줄까? 껍데기만 내주는 거죠. 알맹이는 뭘까요? TSMC죠.
사실은 TSMC 공장을 미국에 짓고 대만에 있는 TSMC 기술 인력들을 대거 데려오는 방식이죠. 이미 TSMC 선배들은 미국에 다 가 있어요. 빅테크 기업들의 다 선배들 다 포진해 있어요. 그래서 데려오기가 그렇게 막 어렵지는 않아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게 미국이 잘하는 방식이에요. 그 트럼프가 또 잘하는 방식이에요. 홍콩 같은 경우도 좀 비유가 될 수 있을 만한 예인데, 홍콩이 뭐 주력 산업이라고 할 만한 게 사실은 영화 산업이었는데 홍콩을 내줬죠. 그러나 영화 산업은 가져왔죠. 배우들, 엔지니어들, 그리고 뭐 감독이나 여러 인력들 다 헐리우드로 데려왔습니다. 이런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대만을 내주다시피 하고 필요하다면 대만 해협에 항공모함 하나를 딱 놓겠죠. 위협을 가하고, 그리고 TSMC의 기술 인력들을 데려오고, 그 다음에 결국 할 것은 반도체 공급 차단, 삼성전자 중국의 반도체 공급 끊어, 이런 식으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을 저는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러시아와 미국이 좀 친분을 쌓고 중동과도 친분을 쌓은 다음에 에너지 공급도 끊어, 이렇게 해버리면 정말 중국이 고립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게 될 경우, 그런 시나리오로 정말 전개될 경우 정말 끝날 수도 있겠죠. 구경제든 신경제든 반도체 없이는 그 어떤 산업도 가동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독립적으로 반도체 조달 없이 TSMC와 삼성전자 및 반도체 밸류체인에 있는 주력 기업들 없이 중국 혼자서 자립할 만한 여건은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설계, 소재, 파운드리 다 다른 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런 영역에서 워낙 밸류체인이 글로벌리 이렇게 메꿔져 있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 중국도 뭔가를 고민하겠죠. 중국이 또 글로벌 밸류체인에서 상당히 역할을 하고 있는 영역을 우리도 이거 공급 안 할 거야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까지 안 오게 할 수도 있겠죠. 트럼프의 큰 그림을 방해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트럼프의 큰 그림이 그렇게 완성이 된다면 그러면 중국은 상당 부분 고립되고, 그렇다면 구경제든 신경제든 상당 부분 끝났다라는 표현을 쓸 수는 있겠죠. 그런 시나리오대로 된다. 지금 중국 시장은 자동차 시장으로 볼 때는 제1의 시장입니다. 여러분, 미국 시장이 제1의 시작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자동차 시장이 가장 큰 시장 중국 시장. 압도적으로 2위가 미국, 3위가 유럽연합이거든요. 그런데 이 1위가 전기차 시장은 또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러니까 뉴 EV라고 해서 거기는 이제 흔히 말하는 BEV, 순수 전기차와 그다음에 그 하이브리드 이런 걸 합쳐가지고 뉴 EV라고 해서 NEV라고 하는데, 이것이 지금 벌써 전체 매출에서 50%를 넘어서기 시작했어요. 가장 큰 시장에서 50%가 넘는 가장 강력한 전기차 시장이라는 거죠. 이거를 놓친다라는 것은 거의 뭐 장사 안 하겠다라는 거죠. 심지어 현대기아차도 중국에서 철수했다 요즘 다시 들어갔잖아요, 전기차로요. 그래서 판매가 호조를 지금 받고 있는 거잖아요. 중국 시장은 절대로 자동차 기업으로서는 또 미래를 지향하려고 하는 이런 테슬라 같은 자동차 시장은 놓칠 수 없는 시장입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일론 머스크에게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이 빨리 평화적 종결, 이런 부분도 본인들이 요구했던 것도 중국 배려해서 그런 거거든요.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기본적으로 중국이 친하기 때문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하는 것, 우크라이나를 지금 일론 머스크가 처음엔 도와줬잖아요. 스타링크로. 그것이 중국에게는 눈에 가시였던 거죠. 이런 부분들이 빨리 해소되기를 원했는데 너무 오래 끌다 보니 중국하고의 관계가, 테슬라의 관계가 안 좋아지고 있는 것,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트럼프가 대중국 압박을 하지만 두 가지를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주당이 대중국해서 지금 미중 갈등이 이뤄진 거는 정말 민주당은 진심이에요. 중국이 망할 때까지 끝까지 가본다라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면, 트럼프는 만약에 미국의 압도적 우위가 확인되는 순간 타협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김정은하고 딜을 하려고 한 번도 안 했잖아요. 하지만 트럼프 하잖아요. 딜이 성사되지 않았어도. 이것을 중국도 잘 압니다. 중국도 일종의 플러팅을 좀 해줘야 되잖아요. 그거는 테슬라한테 잘해줄 수밖에 없죠. 중국에 의존하는 미국의 대표적인 1위 기업은 애플이죠, 물론. 애플이 더 압도적입니다. 여러분, 애플은 전체 아직까지 생산을 이전시키고 있지만, 베트남과 인도로 이전시키고 있지만, 애플의 전체 제품의 생산량의 80%가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매출의 25%가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의존도는 애플이 더 강하고요. 그런데 관세 장벽을 2016년에도 했었는데 그 당시 애플은 예외됐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도 어떻게 될지 아직은 확정 지을 수가 없고요. 관세 문제에 있어서. 그래서 대중국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그러한 이 산술법은 민주당 때하고는 분명히 다를 거기 때문에 이것이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의 마찰이 크게 중국 문제 때문에 증폭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트럼프 관련해서는 되게 복잡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트럼프의 정책이 되게 조금 강한 것들이 많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중국에 대해서는 60% 관세를 먹이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모든 국가에 대해서 보편적 관세를 10%를 먹이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또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는데 트럼프의 대부분의 정책이 의회 승인이 있어야 되는 정책들이 되게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되고 의회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구도가 되게 달라질 수 있어서 사실 딱 트럼프가 되면 이렇게 됩니다라고 일반화시키면 지금 잘못되면 큰일 나요. 또 하나는 미국은 법적으로 대통령을 2번까지 할 수 있어요. 연임. 근데 지난번에 한 번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 해봐야 4년이에요. 그럼 시장에서는 4년짜리 대통령만 가지고 뭔가 강하게 베팅을 안 할 수도 있어요. 특히 트럼프가 초기에 추진할 때 지금 얘기했던 공약을 한꺼번에 다는 못하고 관세 문제라든가 여러 외교 문제는 시간을 두고 하게 되는데 트럼프의 정책이 불안하면 미국은 이걸 심판할 수 있는 제도가 중간선거라는 게 있어요. 2년 뒤에 중간선거를 통해서 의회를 다 뒤집어 놓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뒤집어져서 예를 들어서 상하원이 전부 다 민주당이 가져간다. 그럼 사실 식물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초기에 우리가 생각한 레임덕이 빨리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변수들을 일단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쨌든 중국한테 60%를 무조건 먹인다라는 게 개인적으로도 이게 미국한테 도움이 되라는 의구심이 여전히 있거든요. 이런 거죠. 만약에 미국이라는 국가가 중국하고 똑같은 산업을 다 하고 있다. 대표적인 게 마스크 같은 거예요. 그렇죠? 마스크, 뭐 양말 이런 것까지 다 있다라면 그래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미국은 제조업이 거의 없기 때문에 만드는 게 없고 다 중국에서 수입해 오거든요. 그러면 모든 후생과 관련해서 그 관세만큼 미국 국민들이 그 모든 어떤 짐을 다 지는 건데 아닐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 정말 특정 상품들, 그죠? 뭐 엄청나게 경합하고 있는 이런 것들은 그럴 수 있는데 나머지 부분에서는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머지 부분이 아니다라고 보면 그게 우리가 우려했던 것보다 덜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걸 우리가 애둘러서 막 이렇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는 거고 그게 실제 이분들이 당선됐을 때 의회하고의 역학 구도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과 안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하나가 더 있다라면 말은 저렇게 세게 있지만 국민적 저항이 커서 그 정책을 좀 누그러뜨리거나 할 수 있는 가능성 없는지를 보고 제가 볼 때는 시장에 대한 판단을 내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세계 경제 상황을 보면 경제 평략적 관점에서 이렇게 말씀드리자면 지금 세계 어느 곳에선가 금리가 터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세계적인 금리가 만약에 터진다면 미국 연준은 기준금리를 2차례만 낮추는 게 아니라 0.25%까지 줄기차게 낮춰야 할 거예요. 그래야 금리를 차단해내거나 아니면 그 파장을 최소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기준금리를 더 공격적으로 내리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